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피셔는 군중 전문가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가 한번 따봤고요. 캠피셔가 이야기하는 바는 역발상 투자자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제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노련한 역발상 투자자가 왜 잘 성공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군중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군중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노련한 역발상 투자자도 그 방향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내려오시면 이런 거죠. 주류 군중이 1시 방향을 가리킨다면 비주류 군중은 7시 방향을 예측한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중 8구 주류 군중이 가리키는 1시 전후의 방향, 11시에서 3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주류 군중의 예측에 지나치게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최소한 4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발생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을 일을 알면 유력한 대안을 숙고해 승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중과 다르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간과하는 위험이나 기회가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약간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느 예측 기법이든 한계가 있다. 효과가 좋은 예측 기법은 인기를 끌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늘어나면 이 기법도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효과가 사라진다. 그리고 잊혀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자 요즘 다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법이 유행을 하게 되면 주류 군중은 그 기법을 사용해서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겠죠. 근데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서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 그러면서도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길 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소형주와 대형주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시장에도 정확하게 맞는다고 이제 보기보다는 그냥 참고 삼아서 미국에서는 이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주가 앞선 때는 주로 사람들이 겁에 질린 약세장 기간이었다. 그 다음에는 성장주가 우위를 탈환해 강세장 끝까지 앞서갔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피셔의 회사가 2012년 소형주의 인기가 과도하다고 분석하고 소형주를 팔아 대형주를 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약 18개월이나 앞서가고 있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그 모욕을 견뎌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기 추세로 갈아타라고 시장이 유혹하더라도 버텨야 한다. 유혹에 넘어가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과 이제 연결이 되죠. 시장의 주류가 소형주였던 시기에 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를 샀습니다. 역발상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장에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욕의 시기를 견뎌야 된다. 일반적인 성장주 투자도 마찬가지죠. 성장 과정에서 하락 구간이 있고 그 하락 구간을 견뎌야지 크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무한정 계속 증가하는 기업은 없다. 대부분 고속성장 기업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아 비틀거리면서 실적이 악화한다. 그래서 이제 악화된 시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회자가 되죠. 그럴 때 군중은 소위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어 이 사실을 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장과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캠피셔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를 되돌아봐야 된다. 역사는 역발상 투자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러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런 것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실 테러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일시적인 영향을 줬고 때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더라도 거기서 이성을 잃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조만간 이성을 되찾을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회복될 것이다. 분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대결하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그 한 가지 말고는 지역 분쟁이 약세장을 부르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였었죠. 코로나 상황에서 이 책을 미리 읽어보셨던 분들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피셔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근데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선행지수, 또 하나는 총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경기선행지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선행지수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기 흐름을 내다볼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를 볼 때는 경기선행지수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업을 볼 때는 이제 총영업이익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나눈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죠. 그래서 한 회사의 핵심 수익성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그러니까 매출을 보겠다는 겁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긴 합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익도 이제 훌륭한 지표이긴 하죠. 주식을 살 때 우리는 이익을 사는 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익으로는 그 회사의 수익성과 장래 투자 능력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는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매출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효율성을 계산함으로써 얻는 수익도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회사의 잠재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ROE 같은 것도 보시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가, 시장 점유율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 총영업이익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순이자 마진이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왜 효과가 없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캠피셔 자신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SR이거든요. 1980년대 초에 내가 옹호했던 주가 매출액 비율도 한동안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지표가 널리 인기를 얻게 되자 효과를 상실했다. 월스트리트에 이미 알려진 기법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캠피셔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심리 게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사람들이 쏠리는 방향으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는 먹을 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하듯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펀더멘탈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어떤 재기성의 관점도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어떤 시장은
심리 게임이다. 주식시장은 어떤 심리 게임이 벌어지는 곳이다라는 관점과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명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데이비드 드래먼의 역발상 투자, 그 책하고도 이제 맥이 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아버지 이제 필립 피셔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기술의 기하급수적 성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가 훨씬 더 많고, 인류의 생활 수준은 지난 5,000년 동안 향상된 것보다 1900년대 후반 50년 동안 더 많이 향상될 것이다. 최근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컸지만 투자에 대한 보상은 더 컸다. 앞으로 50년 동안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보상은 과거 수백 년보다 더 클 것이다. 아버지가 1958년에 쓴 이 글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단락의 이야기가 이제 필립 피셔가 쓴 글입니다. 당시에는 무어의 법칙도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술, 창의성, 자유시장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고 이들이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랄까요,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의 책,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의 어떤 사이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과 곁들여서 심리를 거기에 적용시켜서 보시면은 어떤 하나의 맥으로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